마무리 오늘도 함께 하시죠.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전쟁이 연일 격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와 함께 팔레스타인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 방침을 발표했는데요. 향후 중동 정세는 어떨지 더 깊이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 전문가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목요일 경제읽기 코너에선 한국은행이 9개월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한 배경과 함께 우리 경제를 둘러싼 변수들을 집중적으로 분석해보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최근 부쩍 추워진 날씨에 마음마저 쓸쓸해지는 기분이 드는데요. 오늘은 모두의 마음을 따뜻하게 할 만한 미담 문자 받아보려고 합니다. 주변인의 미담을 공유해 주셔도 좋고요. 혹시 스스로를 좀 칭찬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시면 셀프 미담도 받아보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평소보다 많은 분들께 모바일 피자 쿠폰 보내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문자 보내실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또 저희 방송을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또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KBS 라디오 채널 들어오셔서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성환의 시사,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출생이 사회적 화두가 되고 있는 요즘, 우리는 아동 문제에 얼마나 관심을 기울이고 있을까요?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선 저소득층 아이들이 따뜻한 밥 한 끼를 먹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결식이 우려되는 아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급식카드가 현실과 동떨어져 있어서 아이들이 편의점을 찾고 있다는 건데요. 실제로 올 상반기 아동 급식카드 결제 내역을 살펴보면요. 편의점에서 사용된 건수가 41.7%로 가장 높았고요. 음식점은 31%에 불과했다고 하죠. 이런 상황이 발생한 이유는 바로 물가 때문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아동 급식 단가 기준을 7,000원에서 8,000원으로 올렸지만 이 돈으로 사 먹을 수 있는 음식은 한정적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의 외식비 지표를 보면 8,000원으로 먹을 수 있는 음식은 김밥 혹은 짜장면 정도밖에 없다는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상당수 아이들이 편의점에서 컵라면 같은 간편식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는 겁니다. 성장기 아이들의 영양 불균형이 걱정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일부 지자체의 경우는 급식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음식점 발굴에 소홀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고요. 많이 달라졌다고는 하나 여전히 특정 디자인으로 된 급식카드를 지급해서 아이들이 결식 아동으로 낙인 찍히는 상황을 걱정하는 사례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문제 그대로 둔 채 저출생 대책을 언급하는 것이 과연 맞는 걸까요? 결식 아동에게 따뜻한 밥을 준다는 식당 사장님들의 미담 종종 접하곤 하는데요. 이런 미담만으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어렵다는 사실, 정부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You and your everyday situations, all the unnecessary complications. 오늘 밤 당신 안에 꿈틀거리는 지식 충전 본능이 깨어납니다. 여러분의 자유탐구 영역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어쩌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야 시간입니다. 오늘은 곽재훈 프레시안 기자 나오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필수 의료 혁신 전략회의를 주재했어요. 어떤 발언들을 했습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충북대에서 열린 필수 의료혁신 전략회의에서 국민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지역 필수 의료가 붕괴되고 있다면서 지역 필수 의료를 살리고 초고령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의료 인력 확충과 인재 양성은 필요 조건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 의료 인력 확충이 필요 조건이다 이렇게 말한 게 최근 이른바 의대 정원 확대 문제와 연관돼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네. 윤 대통령은 지역 간 의료 격차 문제도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면서 무너진 의료 서비스의 공급과 이용 체계를 바로 세우고 지역 필수 의료 인력을 확충해 나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립대병원을 필수 의료 체계의 중추로 육성해서 지역 의료 붕괴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의대 정원을 몇 명 늘릴 건지는 언급 안 했습니까? 네, 그 점에 대해서는 뭐 오늘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는데요. 예. 지금 현재 의대 정원은 2006년부터 지금 3,058명으로 동결된 상태입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정부가 이미 2025년부터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의지를 이미 밝힌 바 있다면서 네. 총론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의사가 부족하니까 늘리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숫자를 뽑아내는 과정은 쉽지 않다. 지금까지 나온 숫자는 없다고만 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언제까지 구체적 숫자가 나올 것인가, 실질적으로 어떤 대학에 몇 명씩 배분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현존하는 여러 의대들로부터 추가 증원 요청, 또 바닥으로부터의 수요 조사, 예비 신청 등을 꼭 받게 될 것이라면서 역산해 보면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해야 2025년 입학 정원에 반영이 된다. 그러니까 뭐 당장 뭐 내년 상반기까지 좀 발표가 좀 연기될 수도 있다. 뭐 이런 그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오늘 네. 윤 대통령이 뭐 1,000명 이상 등 의대 정원 확대 규모를 직접 발표하는 방안도 네. 일각에선 거론이 됐는데 네. 뭐 집단 휴업 등 이제 의료계 반발 앞에 지금 한 걸음 물러선 것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뭐 언론 보도를 기준으로 얘기하면 처음에 500명이었다가 1,000명이었다가 갑자기 3,000명이 됐다가 지금 다시 발표를 안 하는 뭐 이런 상황이 됐는데 뭔가 혼선이 있는 건가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해요. 근데 지금 어찌됐든 간에 의료계의 반발이 상당히 좀 심한 상황 아닙니까? 과연 늘릴 수나 있을 건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걱정하거나 우려하는 시각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의료계는 지금 어떤 입장입니까? 의료계는 앞서서 지금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추진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입장이었는데요. 예. 오늘 발표한 것,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오늘 뭐 이를테면 이 그 의료 소송과 관련해서 뭐 병원이나 의사의 부담을 덜어줘야 된다든지 어쨌든 전체적으로 늘린 형사 방향으로 책임을 면제해 준다거나 예, 이런 맞습니다. 부분이죠. 아니면 뭐 이제 전체적으로 국립대를 육성한다든지 국립 그 지방병원을 육성한다든지 이제 이런 방향에 대해서는 고무적이다 이런 긍정적 평가를 대한의사협회가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그 의대 정원 확대 문제가 오늘 직접 언급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이다 이런 해석이 나왔는데요. 의협은 정부가 공백 없는 필수 의료 보장으로 국민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면서 고무적이라면서 정부의 필수 지역 의료 위기 극복을 위한 적극적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협회도 긴밀히 협력해서 필수 의료 현장 취약점을 개선하고 지원 방안이 보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의협은 오늘 입장문에서는 의대 입학 정원 문제를 아예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사실은 핵심 아닙니까? 지금 핵심을 비껴가고 있으면서 앞으로 뭐 내년 상반기까지는 구체적인 증원 규모를 확정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의료계하고 뭐 대화하고 이런 과정에서 이 지나치게 축소되는 건 아닐까? 뭐 이런 또 걱정도 있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좀 상황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 연일 뭐 새신 메시지를 내고 있네요. 네, 윤 대통령으로부터 이틀 연속 반성이라는 그 표현이 나와가지고 네. 정치부 기자들이 좀 그 주의 있게 보고 있는데요. 예. 일단 오늘 그 충북대 이 필수 의료혁신 전략회의 마무리 발언에서도 이런 비슷한 발언이 나왔습니다. 네. 윤 대통령은 저보고 소통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도 많이 반성하고 더 소통을 하려고 한다면서 다만 소통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추진하면서 소통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소통을 하면서 계속 주판화를 두드리면 앞으로 나갈 수가 없다면서 속도감 있게 앞으로 나아가면서 관련 분야에 있는 분들과 소통을 해야 가장 국민에게 유리한 방안이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은 또 그 용산의 비서실장부터 수석, 비서관 그리고 행정관까지 모든 참모들도 책상에만 앉아있지 말고 국민들 민생 현장에 파고들어 살아있는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들으라면서 나도 어려운 국민들 민생 현장을 더 파고들겠다 이렇게 지시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서면으로 밝히기도 했습니다. 근데 좀 이해가 잘 안 돼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예를 들면 윤 대통령이 저도 많이 반성하고 소통을 하겠다는 뜻을 밝힌 고문장까지는 과거에는 출근길 문답을 했었잖아요. 근데 그게 11월까지 했었고 지난해 11월까지 지난해 8월에 취임 100일 기자회견 이후로 한 번도 사실은 기자들을 직접 만난 적이 없는 거잖아요. 그럼 그걸 반성하겠다고 얘기를 했다 그러면 뭐 기자들하고 앞으로 출근길 문답 다시 한다거나 아니면 언론을 만날 기회를 더 많이 만든다거나 이런 얘기로 가야 되는데 소통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추진하면서 소통해야 한다.
이렇게 아,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게 충북대에서 이 의료 혁신 관련 이제 이 회의 때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네. 아마 이제 뭐 의협과 이제 뭐 정부 간의 대화 아마 이런 것을 좀 상정을 하고 이제 무작정 소통을 할 수는 없고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일정 시점에서는 그 정원 확대라든지 이런 거를 추진을 해야 된다. 예. 아마 그 사안과 관련해서 그렇게 얘기를 한 것 의료계하고 같고. 소통하는 거를 의미했다. 왜냐하면 국민하고 소통이 아니고. 자리 자체가 이제 이 의료혁신 전략회의 자리였기 때문에요. 예. 다만 이제 이 정치권에서는 좀 눈길을 끌었던 부분이 이제 윤 대통령이 어제도 뭐 그 반성한다. 뭐 그것도 사실은 해석의 여지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네네. 그리고 근데 뭐 오늘도 뭐 소통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하는 분들이 많아서 뭐 많이 반성해서 소통을 하려고 한다. 뭐 이런 언급이 나온 것 자체가 지금 대통령실의 기류 자체가 혹시 뭐 변화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냐. 뭐 그런 점에서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해석의 영역이라서 어제 국민소통위에서도 국민소통위 의제를 적극 발굴해서 반영해야 되는데 그걸 반영을 잘 못했던 점에 대해서 반성한다 이런 취지였던 거냐 아니면 국민하고 소통하는 부분에 대해서 뭐 그걸 반성한 거냐 이거에 대해서 해석이 또 엇갈리는 것 같고 이것도 지금 의협하고의 의료계하고의 그 어떤 소통을 얘기하는 건지 직접 국민과의 소통을 얘기하는 건지 지금 의료계하고 소통을 얘기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뭐 글쎄 이런 상황 자체를 어떻게 평가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생각해 보시면 윤 대통령 취임 이후로 반성이라는 표현 자체가 나온 게 이번이 거의 처음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대통령실이 타운홀 미팅 그러니까 주부와 청년 어르신 등과의 만남을 고민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들려요. 근데 그러면서 야당 대표와의 만남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언급은 안 하고 있는 거죠. 예,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금 대통령실 내부에서 타운홀 미팅 그러니까 이제 윤 대통령이 직접 이제 그 유권자들과 만나는 자리를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면서 예. 지금까지는 전문가, 기업 교수 이야기를 주로 들었는데 앞으로는 주부와 청년, 어르신 같은 정책 수요자 목소리를 들으려고 한다. 뭐 이것을 준비하고 있다는 취지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다만 이 야당 대표를 만날 가능성은 없느냐 이런 기자들로부터 질문이 나오자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을 했을 때 야당과 함께 터놓고 이야기하고 국정을 함께 논의하고자 하는 뜻이 담겨 있었지만 이 긍정적인 답변을 받지 못했다. 그러니까 여야 원내대표 만남을 제안했지만 긍정적 답변을 받지 못했다면서 그 시도에 그치지 않고 각계 이야기를 경청하게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좀 애둘러서 말했습니다. 네. 근데 국민의힘 뭐 이번 이제 선거 이후에 패배 이후에 어떤 혁신 문제와도 관련이 돼 있으니까요. 김기현 대표가 혁신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혁신위원장 인선에는 좀 난항을 겪고 있는 모양이에요. 네, 뭐 지금 혁신위원장 인선도 그렇고요. 지금 당직 인선 개편도 좀 비교적 큰 폭으로 했고, 예. 그리고 뭐 오늘은 뭐 정쟁을 좀 이제 자제하겠다. 그래서 뭐 이제 야당을 비난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지금까지 다 개첩했던 거를 뭐 철거하겠다든지, 아니면 당 안에 이제 보통 이제 여야 간에 이제 서로 상대방을 겨냥한 TF 조직 같은 게 있는데 그런 거를 좀 중복하거나 뭐 중복되는 거를 뭐 통합한다든지 좀 철폐하겠다. 뭐 이런 의사를 밝히기도 했는데, 네. 근데 다만 문제는 이제 문제의 본질은 지금 수직적 당정관계 그다음에 지금 김기현 대표 체제로 상징되는 것이 이제 그런 그 용산에 사실상 종속된 당 체제가 아니냐. 네. 이 부분에 대한 것이 그 되지 않고서는 사실 혁신위원회를 뭐 만든다 한들 그게 의미가 있겠냐 사실 이런 지적이 뭐 가라앉지는 않고 있는데요. 네. 이를테면 오늘 뭐 당 중진인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아침 라디오 인터뷰 때 비상대책위원회에 준하는 혁신위원회를 띄어야 한다면서 총선에 대한 권한이라는 것은 결국 공천 문제이고 공천 룰 세팅 문제에 대해서 혁신위의 독립적 권한을 줘야 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지금 지도부가 아니라 혁신위가 이 총선 공천 관련 권한을 가져야 한다 이런 취지의 언급을 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민통합위 행사에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고 뭐 당정 대인사들 한 90명 정도가 참석을 했다고 하는 거 보면서 국민통합위원장 특히 이제 김한길 전 의원을 띄워주는 거 아니냐. 그래서 차기 비대위원장으로 지금 임명하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가 전망이 나왔었잖아요. 언론들 사이에서 김한길 위원장이 거기에 대한 입장을 내놨다고요. 네, 근데 이제 이것도 생각을 해보면 저 기존의 정치권에서 뭐 이른바 전략가라든지 뭐 책사라고 불렸던 뭐 그런 좀 뭐 원로든 중진이든 그런 인사들 중에서 보면 윤 대통령 주변에서 그런 조언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지금 김한길 위원장밖에 없긴 합니다. 현재는 네. 아마 이제 그런 것도 좀 영향을 받지 않았나 싶었는데요. 이와 관련해 김한길 위원장이 자신의 총설 역할론이 나온 데 대해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끝나고 내 거취에 대해서 말들이 많은데 나 어디 안 가.
간다. 더 열심히 일들 해라. 동요하지 말고 열심히 일하라. 라는 취지로 얘기했다고 통합위 관계자가 언론 전화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이 김 위원장이 4월 총선을 앞두고 무슨 윤석열 대통령 중심 신당을 창당한다. 뭐 이른바 정계 개편을 한다. 또 뭐 비대위를 만든다. 이런 일각의 추측에 대해서 부인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그럼 그거는 신당을 만든다고 하는 게 국민의힘하고 별도의 신당을 만든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뭐 이른바 이제 윤석열 대통령 당을 하나 별도로 만든다는 의미입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이제 생각해 보면 노무현 정부 때 이제 민주당 대신 열린우리당을 창당한 것이 예. 뭐 이른바 이제 대통령 신의 정당을 만드는 것이 아니냐 뭐 그런 평가도 있었습니다만. 그때는 분당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도 아마 그런 것처럼 이제 기존의 국민의힘보다 더 말하자면 윤석열 대통령의 색깔이 더 뚜렷한 그런 정당을 만들려는 구상을 갖고 있다. 뭐 이게 정치권 안팎에서 뭐 특히 이제 한때 윤 대통령과 가까웠다는 평가를 받았던 심평 변호사 같은 인물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다만 이에 대해서는 뭐 여당 친윤계 또 비윤계 그다음에 뭐 야당의 뭐 정치 언론들까지 뭐 그게 되겠느냐 뭐 사실 이런 반응인데요. 뭐 예를 들면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 오늘 아침 라디오 인터뷰 때 말도 안 되는 얘기다. 대통령 신당을 만든다는 건 대통령 지지도만 가지고 신당을 해보겠다는 건데 국민들 보시기에 지지도도 낮고 민심이 떠난 대통령이 무슨 신당을 만든다? 그게 어떻게 성공할 수 있느냐? 뭐 이렇게 직격탄을 쐈고요. 여당 친윤계에서도 이제 윤 대통령 측근으로 꼽히는 이용 의원이 어불성설이다. 가능성이 단 1%도 없다면서 물론 다만 이제 친윤계에서는 이에 대해서 이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도 당원과 국민을 위해서 힘을 내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탈당이나 신당 같은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 점을 강조했습니다. 네. 박지원 전 국정원장 이 야권 인사지만 유승민 전 의원하고 매우 흡사한 문서 관련해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박 전 원장은 역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미 강서 선거 패배로 동력을 상실했다. 그리고 이미 국민의힘 이미 윤석열 당이다. 그러니까 신당을 창당할 필요도 없고 뭐 창당해봐야 성공 가능성도 낮다. 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뉴스에 이어가겠습니다. 국감 얘기도 좀 해보죠. 권익위 국감에서 여야가 아주 뭐 치열한 공방을 벌였던 모양이네요. 네, 국회 정무위원회가 오늘 국민권익위원회 그리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대상 국정감사를 했는데요. 네. 여당 국민의힘에서는 뭐 때아닌 이재명 그 민주당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법인카드 사용 의혹을 이제 그 공세가 나왔습니다. 네. 이제 이게 어떻게 이어지는 거냐면 이 법인카드 관련 의혹을 제보한 전직 경기도 공무원이 지금 공익신고자로서 적절한 보호를 받았는지 지금 이것이 이제 권익위 관할 사안인데 왜냐하면 네. 권익위가 이제 공익신고자 보호 주무 기관이기 때문인데요. 이 점을 고리로 해서 지금 국민의힘이 오늘 그러니까 일찍부터 아주 거의 집중적인 공세를 폈습니다. 예.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은 이 대표의 법인카드 사촉 사용 공익신고자는 야당의 반대로 오늘 증인 출석이 무산됐다면서 이 의사진행과 관련해서 유감을 표했고요.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도 공무원의 부패행위 신고서를 보면 매월 약 100만 원 정도의 법인카드 이용 결제가 이뤄졌다면서 특히 제보자가 밝힌 샴푸 등 모발 관리 제품 구입 의혹에 대해서 제가 지금 이 샴푸하고 트리트먼트를 갖고 나왔다. 이 제 손안에 들어오는 두 개 합쳐서 약 8만 원쯤 된다면서 국감장에서 이 샴푸 제품을 손에 들어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은 그 여당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서 신고를 받아서 조사를 하고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이첩해 놓은 상태다. 이렇게 원론적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네. 야당도 가만히 있지 않았는데요. 야당은 이 여당의 공세에 맞서서 박민 신임 이 KBS 사장 후보자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관련해서 이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고 또 최재해 감사원장의 호화 관사 논란 등으로 이 맞불을 놨습니다. 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이 김영란법 8조 금품 수수 금지 조항을 보면 공직자는 직무 관련성 명목 여하를 막론하고 1회 100만 원, 1년 300만 원 이상 금품을 받으면 안 되게 돼 있다면서 그런데 박민 후보자는 일본계 기업으로부터 2021년 4월부터 3개월간 고문직을 맡아 500만 원씩 각각 1,500만 원을 받았다면서 업무상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김홍일 위원장은 이에 대해서 이제 신고를 받았으니 앞으로 법과 원칙대로 처리하겠다. 역시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습니다. 그리고 문체위 국감에선 윤석열 대통령 순방외교가 쟁점이 됐습니까? 네, 야당인 민주당에서는 올해 정상회교 예산이 578억 원으로 이 역대 최대 규모 순방 예산을 쓰면서 국가 이미지를 실추시켰다 이런 주장을 폈는데요. 예. 민주당 이무경 의원은 역대 가장 많은 예산을 사용한 해외 순방 결과가 바이든 날리면
뭐 명품 쇼핑, 부산 엑스포 프레젠테이션 지각 논란 등으로 국가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지지율이 더 하락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여당은 지금 야당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이 국익을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는 대통령 정상회견을 폄훼하고 있다고 맞받았는데요. 네.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은 윤 대통령이 치열한 국제외교 무대에서 살인적 일정을 소화해가며 국익과 경제를 위해 뛰고 있는데 적어도 정상외교를 자잘한 가십으로 폄훼해선 외교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맞섰습니다. 윤 대통령 모레부터 다시 또 해외 순방 나가지 않습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21일부터 4박 6일 일정으로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를 국빈 방문한다고 오늘 대통령실이 밝혔는데요. 에너지와 건설 분야를 중심으로의 그 중동 국가들과 협력 강화가 주된 목적이긴 하지만 네. 중동 주요국들과 이제 안보 관련 논의도 특히 이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관련해서도 안보 관련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태우 국가안보실 1차장은 오늘 브리핑에서 이번 순방의 이의에 대해서 사우디와 카타르는 우리 주요 교역국이자 영내 정치 경제 핵심 플레이어라면서 이들 국가들과의 우호 협력은 우리 경제와 안보에 매우 중요하고 기존 협력 관계를 내실화하며 새로운 분야 협력을 모색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순방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또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등 주요 그룹 대표들이 경제사절단도 동행을 합니다. 기재위 국감도 굉장히 뜨거웠죠. 여야 설전으로. 지금 기재위에서는 뭐 이전 정부 얘기가 또 나오기도 했었고 상당히 논란이 뜨거웠던 것 같은데. 네, 기재위 국감에서는 이 정부 그 연구개발 예산, 즉 R&D 예산 관련해서 이제 이 정부가 이 축소를 한 것이 과연 맞느냐 이 점에 대해서 여야 간에 설전이 오갔고요. 네. 또 뭐 이른바 상조하고라는 뭐 이 정부의 경제 전망이 여전히 유지되는 것인지를 놓고도 이제 야당과 공방을 벌였는데요. 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전 세계가 R&D 투자를 늘리면서 치열한 기술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예산을 줄인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같은 당 김태년 의원도 지금 같은 대전환 시기에는 미래 선도 분야에 과감히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면서 R&D와 교육에 집중된 투자가 현재 대한민국을 만들었는데 윤석열 정부와는 생각이 다른 것 같다고 꼬집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송원석 의원은 뭐 어떤 회사가 이제 약 100억 원의 R&D 예산을 받아갔는데 제대로 된 성과가 없었다 이런 사례를 거론하면서 성과 위주의 구조조정을 통한 개혁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추경호 부총리는 그동안 R&D 예산이 빠르게 늘면서 나눠먹기식 R&D가 많아졌다면서 R&D라는 포장하에 모든 것을 방만하게 운영하는 것까지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이 R&D 예산 축소에 힘을 실었습니다. 또 정부의 상정하고 전망을 두고도 이제 정부 인사 또 야당 간에 상당히 좀 거의 감정 싸움에 가까운 설전도 오갔는데요. 네. 민주당 양경수 의원은 이 상저하고는커녕 상저 하락이 급속하게 진행 중이다라면서 부총리가 국가를 말아먹고 있다 이렇게 좀 원색적인 비난을 했습니다. 그러다 추 부총리는 정부를 상대로 질타하고 추궁하는 거 다 좋은데 표현은 적정 수위로 할 수 없느냐, 뭐 말아먹는다는 표현은 좀 너무한 것 같다 이렇게 야당 비판에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네, 좀 화제를 바꿔보자. 신원식 국방부 장관의 과거 발언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까? 네, 과거 이제 신원식 국방장관의 이제 그 유튜브 발언에 따라서 뭐 병사 휴대전화 사용이 금지될 수 있다, 뭐 이런 우려가 일각에서 나온 데 대해서 네. 국방부가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병 휴대전화 소지 시간 확대가 정부 국정과제로 반영돼 현재 시범 운영 중에 있다며 이같이 밝혔는데요. 앞서 지난달 27일 열린 신원식 국방장관 국회 인사청문회 때 민주당 송옥주 의원이 2019년에 이 신 후보, 그러니까 당시 후보자가 보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서 말한 건데 문재인 정부의 외출 권장과 스마트폰 허용 정책이 국방을 허무는 길이다라고 주장을 했다 이 점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 장관 후보자였던 신 장관도 이거를 보고 뭐 기억이 난다고 당시 그런 발언을 한 것은 사실이라고 시인하기도 했고요. 논란이 커지니까 국방부가 오늘 입장을 내놨네요. 네, 이 전하규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개인 SNS 방송에서 병 휴대전화 사용, 군대 문화에 관해 언급했던 신 장관의 발언은 우리 군이 보다 강한 군대가 되기 위해 군의 본질에 더 집중해야 한다는 취지였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휴대전화 소지 시간 확대는 장병 소통과 복무 여건을 개선하면서도 군 본연 업무 수행과 보안에 문제가 없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곽지훈 프레시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는 청취율 조사 기간 맞아서 청취자 여러분들과 조금 더 소통하는 시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쩍 추워진 날씨마저 녹여버릴 만큼 훈훈한 미담이 있다면 문자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드렸는데요. 뭐 셀프 미담도 지금 받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청취자분들께서 쭉 지금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휴대전화 뒷자리 8281 쓰시는 청취자분께서 저희 딸이 한창 군것질 좋아하고 장난감 좋아할 나이인데 어느 날 저금통을 사왔더라고요. 자기가 군것질 안 하고 여기다 돈을 모아 어려운 사람들에게 드리고 싶대요. 딸이 초등학교 2학년인데 기특하죠? 현재 8만 원가량 모았다네요. 이렇게
저는 사실 액수 얘기 안 하셨으면 금방 포기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8만 원이면 굉장히 큰 돈 받았네요. 많이 칭찬해 주십시오. 3684님, 걷는 걸 좋아해서 저녁 먹고 공원이나 집 근처를 걷는데 나올 때 집에서 비닐봉지 서너 개를 챙겨 나옵니다. 그리고 걸어 다니면서 담배꽁초나 쓰레기가 보이면 봉지에 담아와 집에 와서 분리수거하고 버려요. 셀프 미담이긴 하지만 정말 좋은 미담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같은 주제로 저희가 청취자분들 문자 계속 받을 테니까요. 많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참여해 주시는 문자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과 유튜브를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이스라엘을 방문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와 함께 팔레스타인 주민들에 대해서도 인도적 지원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중동 지역에서 이스라엘은 물론이고 미국에 대한 분노까지 커지면서 확전 우려는 계속되고 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의 이스라엘 방문, 중동 정세 안정에 도움이 될지 성일광 고려대학교 중동이슬람센터 교수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스라엘을 방문해서 네타냐후 총리와 회담을 하고 들어간 바이든 대통령 어떤 메시지를 내왔는지 일단 먼저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아무래도 이스라엘이 지금 계속해서 가자 지구를 공습하고 있으니까요. 네. 가자 주민들, 특히 민간인들의 피해가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은 이스라엘이 이 하마스에 대한 어떤 공격이나 공습은 용인할 수 있으나 가자 지구 민간인에 대한 너무 과도한 무력 사용 이런 것도 좀 자제해달라 이런 메시지를 전달했을 것이고요. 예. 그다음에 또 필요한 것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가자 지구 주민들이 좀 인도적인 차원에서 어떤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이스라엘하고 또 상의를 하고요. 주변 아랍 국가들 정상과 만나지는 못했지만 예. 그래도 그런 내용들을 협의를 해서 가자 주민들이 최소한의 생존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주는 그런 노력을 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좀 그 주변 그러니까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하고 같이 만나는 테이블을 만들려고 했었던 거잖아요. 근데 네네. 그건 결국은 그 가자지구 병원 폭발 참사 탓에 열리진 못했고 네네. 네타냐후 총리와 만나고 간 것에 대해서 이거 반쪽 성과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안타깝지만 4자 회담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이집트, 요르단, 이스라엘, 미국 이렇게 해서 정상회담을 통해서 가자 주민들에게 좀 더 많은 지원과 또 포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려고 하였으나 안타깝게도 이제 가자지구 병원에 비극적인 사건이 터지면서 아마도 주변 요르단이나 이집트 정상들이 미국 대통령을 만나는 것 자체가 좀 부담스러웠을 것이다. 지금 가자지구에서 계속 이스라엘이 공습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 네, 그 국가들에서 지금 국민들이 상당히 지금 반이스라엘 시위를 하고 있거든요. 예. 거기다가 이제 반이스라엘 시위가 좀 더 심해지면 또 반정부 시위로 또 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집트와 요르단이 이스라엘과 평화협정을 이미 체결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어떻게 팔레스타인 주민을 저렇게 괴롭히는 억압하는 그런 국가와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우리도 뭘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게 이제 불만을 표시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어찌 보면 대통령을 만나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 요구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가자지구를 봉쇄해온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통해서 구호품을 실은 트럭 20대를 진입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거든요. 네네네. 지금 사실입니까 이거는? 가자지구에서 이집트로 넘어가는 라파 예. 국경을 개방했는지요. 예. 그것은 그저께도 휴전을 통해서 이제 국경을 개방한다는 그런 얘기가 나왔다가 다시 사실이 아니었던 것으로 예. 그렇게 알려졌었는데 현재 지금 상황은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만 실제로 그 라파 국경을 꼭 개방을 하는 게 좋죠. 하지 않으면 사실상 가자 주민들이 갈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부 쪽에 계속 거기 피난 와 있는 것도 뭐 대단히 힘든 상황이고요. 네. 라파 국경을 통해서 일단 이집트 쪽으로 넘어가면 이제 완전하게 좀 안전한 지역으로 넘어갈 수 있는데 예. 이집트 쪽에서 그것을 잘 지금 국경을 개방하지 않고 있고 미국에서는 계속 이제 국경을 좀 개방해라 이제 외교적 압박을 넣고 있는 상황이라서 예. 결국에는 이집트 쪽에서 아주 순차적으로 국경을 개방하리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결국 계속 막지는 못할 것이다. 열어주긴 그렇죠. 열어줄 것이다. 네, 외교적 압박도 있고 그다음에 주변 아랍 국가들이 보는 눈도 있기 때문에 예.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저렇게 힘들어하는데 계속 그렇게 막아놓는 것은 이집트 국익에도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병월 폭발 참사를 두고 바이든 대통령은 지금 이스라엘이 아니라 다른 쪽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스라엘을 공격 주체로 지금 아니라고 얘기한 것이나 다름이 없는데 이걸 두고도 사실 중동 지역에서 좀 반발이 일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또 하마스와 이스라엘은 서로 지금 상대편이 공격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거 어느 쪽에서 지금 뭐 포탄을 쐈는지 이게 오발인지 이것도 정확하지 않지만 어느 쪽 책임입니까? 정말 이거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진실 게임 양상인데요. 이스라엘 쪽은 자기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감청 자료 녹음을 이제 공개를 했고요. 왜냐하면 그 병원 사건이 터지고 나서 하마스 대원들이 통화하는 통화 내용을 감청을 했습니다. 내용 자체는 뭐 지하드 이슬람이 로켓을 잘못 쏴가지고 그 병원에 로켓이 많이 떨어졌다더라라는 이제 이런 이제 통화 내용을 자기들이 감청을 했다고 공개를 했고요. 네. 미국은 또 미국 나름대로의 어떤 정보 자산을 가지고 파악을 해본 결과 이스라엘 쪽에서 뭐 미사일이 이렇게 날아간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자체 판단을 또 한 것 같고요. 그러나 아랍권에서는 이미 이것이 이스라엘이 공습했을 것이다라는 이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네. 사실상 지금 와서 아무리 증거를 확실한 증거를 대더라도 사실상 아랍권에서는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이제 힘들죠. 왜냐하면 증거를 조작했다고 또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이게 지금 뭐 누가 했냐 안 했냐 이거를 지금 파악하는 게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결국 이 문제는 예를 들어서 뭐 전쟁이 완전히 끝나고 다시 한번 어떤 공정한 기관이 조사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현재로서는 사실상 정확히 파악하기 힘든 아주 매우 어려운 사안입니다. 근데 그동안에 이제 뭐 팔레스타인 지역뿐만 아니라 중동 지역에 이른바 무슬림 국가들이 이스라엘에 대한 반감들을 다 갖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 이제 그 팔레스타인 문제가 터진 거잖아요. 가자 지구 문제가. 그러니까 어떻게 설명하더라도 이거는 이스라엘이 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믿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에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은 아니다 이렇게 하니까 면죄부준 꼴이 되니까 지금 반미 분위기도 확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들었거든요. 지금 중동 지역의 주변 지역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그렇다 보니 말씀 주신 대로 사실 뭐 이집트와 요르단이 이스라엘과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있지만 국가 간에는 평화협정이 있지만 사실 국민들 감정은 이스라엘에 대한 감정은 안 좋거든요. 원래부터 안 좋습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스라엘이 또 가자지구를 계속 공습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상군 투입이 뭐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런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결국 이스라엘에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역시 미국과 이스라엘의 특수관계 그런 점도 있고 또 미국으로서도 이스라엘이 내놓은 증거를 가짜 증거다 이거 뭐 믿을 수 없다 이렇게 하기도 상당히 좀 어렵거든요. 예. 그런 측면도 있어 보이고 그러다 보니 결론적으로 뭐 이스라엘 손을 들어주면서 아랍권에 이제 반발을 불러오긴 하는데. 예. 제가 보기에는 바이든 대통령으로서 뭐 다른 더 좋은 선택안이 있었을까 다른 선택안을 택하기도 어려웠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판단이 되는 것이죠. 근데 뭐 외신들 통해서 미국 국내 분위기가 전해지는 걸 보면 바이든 대통령이 중동 지역에 그동안 너무 무심했다. 그런데 무심한 상황이었다가 갑자기 사우디하고 네네. 이스라엘하고 관계 개선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만드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 아니냐.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 뭐 이번 이제 이스라엘 방문 성과도 사실 좀 그렇게 뭐 크다고 보기도 어려운 이런 상황인데 근본적인 문제로 들어가도 바이든 대통령한테 정치적 부담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부담이 되긴 한데,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과 사우디 관계 정상화는 사실 이스라엘에게도 도움이 되지만 미국에도 상당히 중요한 협상이거든요. 예. 왜냐하면 중국이 벌써 3월 달에 이란하고 사우디 관계 정상화를 했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도 이제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어떤, 외교적 성과를 좀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고, 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런 이제 불미스러운 또 아주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도 사실 지금까지 좀 중동에 좀 공을 들이고 아랍 국가들에게 좀 공평한 어떤 정책을 추구했었으면 좋겠으나 이제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지금 와서 다시 사우디를 좀 달래서 이스라엘과 관계 정상을 해서 중동 지역에 조금 미국의 힘이 빠진 것을 다시 이제 회복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또 아랍의권의 여론은 그렇게 지금 반기지 않는 그런 지금 상황이 된 거죠. 더군다나 또 이스라엘 편을 이제 적극적으로 들어주고 있으니까요. 네네. 근데 이스라엘이 지금 가자 지구에 지상군을 투입하는 거 이건 네. 그 시점을 좀 늦췄다고 하는 얘기도 나오는데 투입하긴 할 것 같습니까? 네, 저는 좀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이제 계속 이 연기가 되고 있는데, 무슨 이유인지는 정확히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이스라엘 민간인 피해자가 초기에 1,000명이 넘어섰고요. 이미 예. 지금 1,500명 가까이 이제 육박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스라엘로서는, 특히 나타냐후 정권으로서는 지금 국민들의 불만과 원망이 너무 크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의 좀 원망을 달래기 위해서라도, 현재로서는, 지상군 투입을 해서 하마스에 대한 공격을 한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자기도 정치적 성명을 좀 연장할 수 있지, 이 상황에서, 휴전을 한다든지, 지상군 투입을 포기를 한다. 이렇게 되면 이제 나타냐후 총리로서 상당히 이제 정치적으로 더 위험해지는 그런 상황에 빠질 수 있죠. 그러면 바이든 대통령도 지상군 투입은 반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점령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네, 주변 지역의 중동 지역 분위기도 좀 안 좋은 상황이고 네네.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더 이 무력 충돌이 더 격화될 경우에 중동 네. 지금 전쟁으로 번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물론 그런 가능성이 있고요.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를 재점령해서 주둔하는 것은 반대한다고 했지만 사실상 가자지구의 지상군 투입은 사실상 허용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방문 자체가 우리가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가자지구 바이든 대통령이 가서 이스라엘 지상군 투입을 막을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신 분이 있다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이스라엘을 더 지지하고 최대한 민간인 피해를 줄이라고는 했지만 지상군 투입에 대해서는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지는 않고요. 향후 그러면 전쟁의 방향을 어떻게 될 것인가? 예. 헤즈볼라를 주목해야 됩니다. 레바논에 있는 헤즈볼라가 이 전쟁에 참전을 하게 되면 예. 전쟁의 양상은 상당히 다른 양상으로 가게 되고요. 더 복잡해지고 더 어려워지고 더 많은 사상자가 나고 레바논이 또 레바논 국가는 아니지만 레바논에 있는 헤즈볼라가 참전하게 되면서 레바논의 헤즈볼라를 적극 지원하고 있는 이란도 이 전쟁에 혹시 또 간접적으로 들어오는 게 아닐까. 그런 이제 아주 위험스러운 상황이 걱정이 되고요.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사실상 바이든 대통령이 항모전단 2대를 이미 지중해 이제 급파를 한 거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즈볼라가 만약에 참전을 한다면 이제 전쟁은 새로운 양상으로 가게 되고 어떻게 보면 이란과 미국이 또 간접적으로 충돌할 수 있지 않나 이제 그런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이전에 비해서 확정 가능성이 훨씬 높아졌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한 단계가 알겠습니다. 이제 긴장이 한 단계 더 보조되는 것이죠. 그래서 알겠습니다. 저희의 바람은 헤즈볼라가 좀 이번 전쟁에 참전하지 않고 이스라엘이 최대한 빨리 전쟁을 끝내고 이 전쟁이 끝났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의 이제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성일광 고려대학교 중동이슬람센터 교수였습니다.
복잡한 정책부터 실물 경제와 투자까지 눈여겨봐야 할 경제 이슈 깊이 있게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경제읽기 경향신문 박병률 경제부장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또 동결했어요. 먼저 금융시장 상황부터 정리를 좀 해주세요. 네, 오늘 금융시장 정리를 해드리면 일단 주가는 큰 폭으로 떨어지고 환율은 반대로 또 크게 뛰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오늘 코스피 전날 종가보다 1.9% 내렸습니다. 2415.80에 장을 마쳤고요. 오늘 코스피는 장이 열리자마자 바로 1.25% 낮은 상태에서 시작을 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계속 하락폭을 키워서 이렇게 마감을 했습니다. 보니까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600억 원 그리고 2,400억 원어치 순매도를 했고요. 이 외국인과 기관이 내답한 것을 이제 개인이 샀습니다. 코스닥은 보니까 더 크게 하락을 했는데요. 3.07% 하락을 하면서 784.04로 마감을 했습니다. 우리 장뿐만 아니라 아시아 시장도 일제히 하락을 했는데 일본 니케이 평균 주가 같은 경우도 1.9% 그리고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 1.7% 홍콩 상생지수 2.4% 이렇게 각각 모두 하락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우리 지금 약세를 보였는데요. 전날보다 7.8원 무려 상승을 했는데 그래서 지금 또 달러당 1357.4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이 한동안 환율이 좀 떨어지나 했는데 이 어느새 또 1360원대 육박을 하면서 또 조만간 또 1400원대 얘기가 나올 것 같은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과 중국 주시장도 별로 안 좋았다는 얘기는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요인 때문은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원인은 뭡니까? 네, 일단 뭐 가장 큰 건 뭐 말씀하신 것처럼 글로벌 시장 상황인데요. 좀 전에도 한번 그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미국 국채금리 상승했던 것 이게 조금 하락이 되는가 했더니 다시 또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그 이스라엘과 그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충돌 이게 생각보다 계속 길어지고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 국채금리에 영향을 지금 주는 그런 상황인데요. 일단 뭐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 보니까 지금 4.9% 넘어섰는데 18일 기준으로 보면 지금 4.93%까지 올랐습니다. 거의 5% 이제 돌파를 목전에 뒀는데 요거 지금 2007년 금융위기 이후 지금 가장 높은 상황인데요. 그만큼 지금 금융시장 상황이 2007년 금융위기 수준만큼 좋지 않다라고 봐도 좀 무방하지 않을까. 최소한 시장이 그런 식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렇게 뭐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왜 그 미국의 그 국채금리가 올랐느냐. 지금 여러 가지 안 좋은 악재들이 지금 다 겹치고 있는데요. 하나는 지난번에 미국 연준이 앞으로 고금리가 좀 장기화될 거다라고 말했던 이제 그런 부분. 실제로 어제 발표됐던 미국의 그 소매 판매 지수를 보니까 경제 지표가 생각보다 여전히 좋았습니다. 연준이 말했던 게 그냥 허언이 아니겠구나. 결국 고금리를 길게 가져갈 거라 생각을 하니까 역시 채권금리가 역시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고요. 또 이렇게 이제 앞으로 금리가 이제 상승이 된다라고 하면 지금 또 채권을 갖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도 상당히 이제 우려가 됩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채권의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갖고 있는 채권을 또 팔려고 또 내놓습니다. 그럼 또 시장에서 역시 또 팔자는 채권이 많다 보니까 역시 또 채권 금리가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있고. 또 최근에 그 이스라엘 하마스 분쟁에 미국이 지금 지원을 좀 하겠다. 특히 이스라엘 측에. 그러면 결국 그 돈 마련을 위해서 또 채권을 또 추가적으로 발행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또 미국채 금리가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그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 방문을 하고 있는데요. 이 성과가 또 생각보다 미흡했다. 이런 부분도 지금 반영이 된 것 같은데 이 가자지구 병원 공습에 대한 여파로 원래는 미국과 팔레스타인, 요르단, 이집트 4자 회담 가지려고 했는데 이게 또 안 되다 보니까 중동을 둘러싼 지정학적 불안이 커지고요. 역시 이렇게 불안이 커지면 또 미국 국채를 사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모두 이제 겹쳐지다 보니까 미국 국채 금리가 지금 폭등을 하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지금 국제유가 흐름도 별로 좋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보니까 미국 국제유가 지금 전쟁 발발 이후 지금 최고치까지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11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 전장보다 보니까
1.83% 상승한 배럴당 88달러까지 갔는데 지금 또 역시 팔레스타인 상황 안 좋다 보니까 이란이 지금 참여할 가능성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예. 또 사우디도 이스라엘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고 지금 이런 식이라면 조만간에 100달러 지켜가지 않을까 이런 우려들이 지금 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JP 모건이 확전되면 150달러 배럴당 150달러까지 간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네, 맞습니다. 이 지금 국제 금융센터가 지금 세 가지 시나리오를 지금 제시를 했는데요. 예. 일단 세 가지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 일단 이번 사태가 단기간에 해결될 경우, 그럼 두 번째는 이제 장기전으로 가지만 좀 제한적으로 전선이 확대되는 경우,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란이 참전하면서 아예 전기전이면서 전선이 완전히 확대되는 경우, 이렇게 지금 세 가지를 봤는데요. 네. 일단은 먼저 단기전으로 이렇게 끝날 경우, 이때는 아마 그 배럴당 100달러 내에서 움직일 거다. 이 전쟁에 대한 이런 두려움 그리고 이런 변수가 사라지더라도 지금 현재 그 글로벌 금융시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네. 100달러까지 갈 여지는 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이제 두 번째로 장기전으로 가지만 좀 제한적으로만 전선이 확대되는 경우,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분쟁만 좀 오래 가는 이런 경우에는 한 10달러에서 20달러 정도 이 리스크 프리미엄이 좀 반영이 되어서 배럴당 100달러에서 넘어선 상황, 네. 한 110달러 혹은 120달러 정도에서 오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네. 마지막 최악의 시나리오, 이란이 참전하면서 정말 이게 장기전으로 갈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유가가 150달러는 갈 거다 이렇게 보는데, 당장 이렇게 되면 지금 산유국들이 과거 오일 쇼크 때처럼 연대할 가능성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 호르무즈 해협을 또 봉쇄를 하게 되는 또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지금 이 해협을 통해서 많은 지금 원유들이 오가기 때문에 이 전반적으로 원유 수급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150달러는 가지 않겠느냐 이런 지금 전망이 많은데, 투자은행이 너무나도 최소한 만약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는 이런 사태가 예. 가면 유가가 최소한 125달러 위에서 형성이 될 거다.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금융시장 흐름도 설명해 주셨고 또 지금 시나리오별로 유가도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시나리오로 가더라도 우리 경제에 굉장히 큰 부담이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좀 빨리 이 분쟁 사태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한테는 부담일 수밖에 없는데요. 예. 아시다시피 지금 특히 유가가 만약에 폭등을 하게 되면 고물가 사태 벌어지고, 그러면 역시 또 중앙은행들이 금리 인하를 좀 지연하게 되면 또 긴축으로 가는 이런 악순환이 되면서 결국 스태그플레이션, 그러니까 물가는 오르는데 경기 침체는 이어지는 이런 상황이 이제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지금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 이 하마스 완전 제거해야 된다 이러면서도 또 이스라엘한테는 가자 지구 재점령하면 큰 실수가 된다. 계속 이런 경고를 하는데, 네. 이 말은 결국 미국의 입장에서도 상황이 이렇게 악화되면 이 금융시장 안정시키기가 쉽지 않은 이런 부담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관리를 지금 잘하려고 하는 지금 그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근데 여기다가 이제 우리나라 상황으로 오게 되면 네. 지금 달러 강세까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유가 폭등에다가 달러 강세까지 되면 정말 우리는 그 물가가 따따블로 오르게 되는 이제 이런 상황으로 가게 되는데요. 그만큼 금리 인하가 더 지연될 가능성도 크고 또 스태그플레이션이 빨리 올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더욱 상황이 좀 불리한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금리를 또 동결했어요. 네, 이게 시장에서는 역시 아직까지는 하느니 어떤 판단을 바꾸기에는 좀 부담스러워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면서도 네. 또 모른다, 상황이 너무 빨리 바뀌기 때문에 좀 다른 판단을 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도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한은 금통위는 기준금리 3.5% 만장일치로 일단은 동결을 했습니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에 함부로 일단 움직일 수 없다. 이게 전반적인 기조인데요. 아시다시피 지금 올 들어가지고 지금 금리는 3.5에 꽉 묶여 있습니다. 지금 2월, 4월, 5월, 7월, 8월 그리고 오늘까지 6회 연속 지금 동결 기조를 이어가는 건데, 지금 한은 입장에서 지금 상당히 지금 고민이 좀 있어 보이는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이청용 한은 총재는 추가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열어둬야 한다고 금융통화위원 6명 가운데 5명이 얘기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걸 두고 금리는 말로 올리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가 시장에서 나올 정도예요.
맞습니다. 이제는 시장에서도 이렇게 너무 오래 먹다가는 좀 실기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를 지금 하는 게 좀 사실인데요.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이창용 총재가 뭐랬냐면 오늘 만장일치로 금리 동결을 결정은 했지만 금통위원 6명 중에서 5명은 이 추가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둬야 된다라고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네. 그중에 특히 한 명은 가계부채가 더 악화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된다. 그러니까 금리를 올려라. 더 이 부분을 더 이제 직접적으로 강조를 했다. 지금 이런 얘기인데요. 예. 그러니까 금통위 전반적인 분위기는 이제는 금리를 올려야 된다라는 건데 하지만 차마 그게 오늘은 아니었다.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연이 오늘 인정한 것은 앞으로 물가는 더 오를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창용 총재가 오늘 모두 발언에서 올해 그리고 내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8월에 전망했던 것보다는 상회할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지금 물가도 더 오를 거라고 판단하면서도 결국 또 금리를 올리지 못했다라는 얘기인데,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이, 자기 돈이 아니라 이 레버리지로, 그러니까 차입해서 부동산 하시는 분 많은데 금리가 다시 1%로 예전처럼 떨어져서 비용 부담이 적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그 점은 경고드린다라고 하면서 당분간 네. 금리 인하는 힘들다라는. 아니, 그러니까 이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듣잖아요, 우리. 지난번에도 그렇죠. 똑같은 얘기 했거든요. 근데 지금 코픽스 금리가 크게 올랐는데 지금 이런 점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게 이제 사실 이게 문제인데 지금 한은이 생각할 때는 지금 한은은 기준금리를 안 올리고 있는데 시장은 이미 금리가 오르고 있다는 거. 예. 이게 사실 좀 불안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언젠가 이제 왜곡이 되는데요. 우리가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라는 게 있는데, 이 코픽스가 보니까 지금 석 달 만에 급반등을 했습니다. 이 9월에 신규 취급의 기준 코픽스가 보니까 8월보다 0.16%포인트 오른 3.82%로 지켜야 됐는데, 이게 올해 1월 달과 같은 수준, 즉 연내 지금 최고 수준으로 코픽스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 코픽스가 이렇게 오르면 결국 이제 주담대도 이제 같이 오르게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네. 한국은행이 안 올리니까 시장이 먼저 앞서서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한국은행의 금리를 인상하는 통화 정책이 이제 무능력해지는 것 아닌가 이런 걱정의 목소리도 같이 나오네요. 맞습니다. 네, 그게 가장 큰 알겠습니다. 부분입니다. 자, 지금까지 경향신문 박병률 경제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전 11시 전과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위기가정을 찾아주세요.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긴급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데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고 극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위기가정이 늘고 있습니다. KBS 강태원 복지재단에서는 사회 안전망에서 벗어나 위기에 처해 있는 가정을 발굴해 긴급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힘든 이웃이 혹시 있는지 찾아봐 주세요.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KBS 강태원 복지재단이 작은 힘을 보태겠습니다. 여러분의 제보 전화를 기다립니다. KBS 강태원 복지재단 제보 전화 1533-0900, 1533-0900입니다. KBS 58분 날씨.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오늘보다 3도에서 8도가량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 낮아춥겠습니다. 내일 아침 경기 내륙과 강원 내륙과 산지에는 서리가 내린 곳이 있겠습니다. 모레 아침은 내일보다 기온이 더 떨어지겠습니다. 전국 내륙에서 서리가 내린 곳이 많겠고 경기 내륙과 강원 내륙과 산지에선 얼음이 온 곳도 있겠습니다. 또 강원도 일부 도로에서는 도로 살얼음이 오는 곳이 있겠고 중부 내륙지방 안개가 짙게 낀 곳이 많겠습니다.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기압골의 영향을 받다가 벗어나겠습니다. 경기 남부, 강원 남부, 충청권 남부지방 새벽까지 비가 내리다 그치겠지만 전남과 경남은 아침까지, 제주도는 오전까지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9도, 세종 10도, 광주 대구 12도가 예상입니다. 낮 기온은 서울 14도, 대전 16도, 광주 대구 17도, 부산 제주 19도가 예상입니다.
미세먼지 농도 좋음으로 예상입니다. 서울지방 현저경 15.6도, 습도 66%입니다. KBS 58분 날씨 장건배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이 밤 그냥 보내긴 아쉬우니까요. 당신의 하루의 끝까지 야무지게 채워드립니다. 당신의 지식 충전소 김성환의 시사야. 혹시 도전에 실패했을 때 어떻게 하시나요? 적지 않은 분들이 한동안 무겁게 가라앉아 자책과 우울의 시간을 보낼지도 모르겠는데요. 서열화된 교육제도와 실족주의 사회 속에서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치다 보니 실패는 곧 패배란 의식이 싹트게 되고 또 단 한 번의 실패도 용납할 수 없어 결국 자신을 극단으로 내몰고 있는 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실패란 결과가 아닌 실패하는 과정에 주목한 대학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알게 됐습니다. 카이스트 실패연구소가 나흘 뒤부터 2주 동안 실패 주간으로 지정해서 실패의 경험을 공유하고 자랑하는 행사를 연다고 합니다. 실패는 남들에게 숨기고 싶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오히려 동료들과 공유해야 할 자랑스러운 일이라는 발칙하고 유쾌한 도전이 흥미로운데요. 학생들이 공부나 연구, 과제를 하며 실패한 순간을 공유하는 실패 자랑 대회, 학생들이 일상에서 실패를 느낀 순간을 포착한 사진과 당시의 생각을 기록한 메모를 전시하는 사진전, 일상에서 포착한 실패 순간들, 학생들이 무대에 올라 스탠드업 코미디 형식으로 진행하는 실패 학회, 망한 과제 자랑 대회 등이 열릴 예정인데요. 특히 실패 학회 행사는 학업 과제뿐만 아니라 연애, 진로 등 인생의 과제에서 실패한 경험담을 누가 더 재치 있게 발표하느냐가 중요한데, 현장 투표를 통해 인기상, 가장 마음 아픈 실패 경험자에게 주는 마상 등을 시상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카이스트가 2년 전 조직문화 혁신을 위해 실패연구소를 만들고 실패를 자랑하는 행사를 연 배경에는 사실 아픈 과거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카이스트 학생들이 학업과 연구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잇따라 비극적인 선택을 한 적이 있는데요. 카이스트 실패연구소는 경쟁에서 낙오하지 않을까 불안해하는 학생들에게 실패는 누구나 언제든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걸 알려주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실패로 좌절하고 있는 누군가가 있을 텐데요. 조성호 실패연구소 소장의 말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공한 인생 여정에도 실패와 역경은 반드시 존재하며 그 속에서 함께 배울 만한 교훈을 발견할 수 있다. 지금까지 오늘의 발견이었습니다. 집에 오는 길은 때론 너무 길어. 나는 더욱더 지치곤 해. 문을 열자마자 잠이 들었다가 깨면 아무도 없어. 좁은 욕조 속에 몸을 뉘었을 때 작은 달팽이 한 마리가 내게로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속삭여줬어. 언젠가 먼 훗날에 저 넓고 거칠은 세상 끝발
모두 어딘가로 차를 달리는 길 나는 모퉁이 가게에서 담배 한 개 비와 녹는 아이스크림 들고 길로 나섰어. 해는 높이 떠서 나를 찌르는데 작은 달팽이 한 마리가 어느새 다가와 내게 인사하고 노래를 흥얼거렸어. 언젠가 먼 훗날에 저 넓고 거칠은 세상 끝바다로 갈 거라고 아무도 못 봤지만 기억 속 어딘가 들리는 파도 소리 따라서 나는 영원히 갈래. 내 모든 걸 바쳤지만 이제 모두 푸른 연기처럼 산산이 흩어지고 내게 남아있는 작은 힘을 다해 마지막 꿈속에서 모두 있게 해줄 바다를 건널 거야. 언젠가 먼 훗날에 저 넓고 거칠은 세상 끝바다로 갈 거라고 아무도 못 봤지만 기억 속 어딘가 들리는 파도 소리 따라서 나는 영원히 갈래. 오늘의 발견에 이어서 패닉의 달팽이 듣고 오셨습니다. 김성환의 시사는 청취율 조사 기간 맞아서 애청자분들과 소통하는 이벤트 오늘 역시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부쩍 추워진 날씨에 모두의 마음을 따뜻하게 할 만한 미담이 있다면 문자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드렸죠. 또 주변인의 미담, 셀프 미담 모두 지금 받겠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휴대전화 뒷자리 6094 쓰시는 청취자분께서 오늘 아침에 처음 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 비도 많이 오는데 차 창문이 내려져 있다고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요즘 같은 세상에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을 텐데 친절하게 전화까지 해주시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문자 주셨어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요. 진짜 고맙죠. 이런 전화 받으면. 그리고 1211님. 이웃 중에 몽골에서 온 가족이 있어요. 특히 아이 엄마가 한국 친구도 없고 한국 음식을 궁금해하더라고요. 지난 추석엔 쓸쓸할 것 같아 이 가족들과 같이 명절 음식 나눠 먹었는데 너무 좋아하더군요. 다가오는 김장철에는 같이 김치도 담가서 나눠주려고 해요. 아이고. 네, 2122님. 제가 분리수거를 정말 열심히 하거든요. 저희 집 쓰레기 분리수거뿐만 아니라 분리수거장에서 다른 집 쓰레기까지 정리해주는 편이에요. 한 번은 입주민 카페에 제 칭찬글이 올라온 경험도 있어요. 이 정도면 셀프 미담 할만하죠? 이렇게 문자 주셨는데요. 맞습니다. 셀프 미담 하실만 합니다. 다른 집 쓰레기 정리해주는 일 한 번은 할 수 있겠지만 계속하기 어렵거든요. 막 정리하면서 짜증내잖아요. 이렇게 버리면 안 돼. 막 이런 생각하고 또 그러다 보면은 안 하게 되고 이러는데 계속 하시고 있다는 것만 해도 칭찬글이 올라올 만하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아까 몽골 가족들한테 명절 음식
같이 나눠 먹었다 가족들과 김장철 같이 김장 담궈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청취자분들 마음도 너무 고우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문자 받겠습니다. 또 청취율 조사 기간 추첨을 통해 평소보다 많은 분들께 3만 원 상당 모바일 피자 쿠폰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문자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역시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애청자분들이라면 이제 뭐 다 아실 텐데요. 청취율 조사 기간에 02로 시작되는 번호가 오면 꼭 받아주시고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잘 듣고 있다 꼭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야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1시 10분입니다. 오늘 일어난 세상 곳곳의 소식들 당일 배송으로 전해드립니다. 밤참 뉴스 이현경 뉴스캐스터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인데요. 미혼모가 낳은 신생아를 매매한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어요. 네, 이 3명의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한 미혼모가 있고요. 네. 미혼모가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98만 원에 그 미혼모의 아이를 산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다시 친모 행사를 하면서 300만 원의 아이를 팔았습니다. 이렇게 3명의 등장인물이 있는데요. 신생아에게 딸을 판 친모에게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라고 이제 판사가 물었는데 그렇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나중에 맨 마지막에 300만 원의 아이를 샀던 사람의 경우에는 네. 변호사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가운데에서 98만 원의 신생아를 산 사람이 예. 본인이 이제 친모라고 미혼모라고 속였다는 거죠. 자기는 그리고 몰랐다. 진짜 네. 진짜 친모인 줄 알았다. 친모인 줄 알았다. 그리고 그 아이를 이제 데리고 가는 대가로 돈을 준 것은 대가로 준 것이 아니라 후원금으로 돈을 줬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2019년 8월 24일에 이 미혼모가 아이를 낳은 병원에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A 씨가 병원비 98만 원을 내고 태어난 지 6일밖에 안 된 아이를 건네받았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자기가 이제 아이를 낳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다른 여성에게 300만 원의 아이를 넘긴 그런 사건이었는데요. 이 혐의로 구속 기소가 됐고 오늘 첫 번째 재판이 열렸던 겁니다. 이 미혼모 행세를 했던 이 여성의 경우에는 남자친구와 사이에서 아이가 생겼는데 키울 능력이 되지 않는다라는 인터넷 글을 보고 실제 미혼모에게 아이를 넘겨받았고요. 예. 그런 다음에 데려와서 출생신고를 하고 키우고 싶다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병원비와 산후조리비 명목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300만 원을 받고 아이를 넘겼는데요. 본인이 이제 이 마지막에 아이를 데려간 사람이 아이를 등록하는데 어려움을 겪자 이 300만 원을 주고 아이를 데려간 사람도 베이비박스에 아이를 유기했습니다. 데려간 사람도요? 300만 원 주고 아이 마지막으로 데려간 사람도? 네. 그래서 이 아기가 지금 다른 가정에 입양되는 굉장히 슬픈 사건입니다. 아기가 이게 매매 대상이 된다는 게 진짜 서글픈데요. 네. 아까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베이비박스 버린 사람, 네. 유기한 사람은 변호사 조력을 받아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 같네요. 그렇죠. 보니까 이게 그렇게 얘기할 성격이 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오히려 그 얘기가 더 참 비정해 보인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리고 최근에 신생아 5명을 매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부도 있었다고요. 네, 이 부부가 재혼을 했습니다. 근데 임신에 좀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네. 2020년 1월부터 인터넷을 통해서 미혼모에게 접근을 해서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고 산부인과 진료를 한 다음에 아이를 데려오는 비용으로 1,000만 원을 건넸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아이를 넘겨받았는데 부부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같은 해 7월 그다음에 8월에도 아이를 혼자 키우기가 어렵다고 하는 미혼모 3명에게 돈을 주고 쌍둥이를 포함해서 신생아 4명을 더 데려왔습니다. 아이 한 명당 1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돈을 건넸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불과 한 2년 사이에 신생아를 5명을 입양을 했는데 네. 첫 번째 아이를 제외하고는 성별이나 사주가 마음에 안 든다라는 이유로 친모에게 되돌려 보내거나 앞서서 전해드렸던 사례처럼 베이비박스에 유기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밝혀졌습니다. 신생아 5명 말고도요 2명을 더 매매를 시도했다고 해요. 근데 친모
산모가 그 입장을 번복을 하면서 미수에 그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그리고 처음에 데려온 아이도 데리고 와서 친자로 출생 신고를 하고 2년을 넘게 키웠는데 양육 과정에서 신체적, 정서적 학대가 있던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를 검찰에서는 아동복지법 위반과 사기 등의 모두 5개 혐의를 적용해서 구속 기소했고요. 그리고 아이를 내준 미혼모 등에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가장 걱정은 아이들이죠. 근데 이 5명 중에서 4명은 복지기관을 통해서 입양이 됐거나 보육원에 맡겨진 상태고요. 네. 1명은 학대 피해 아동센터로 지금 분리 조치가 됐습니다. 갑자기 가슴이 막 답답해지네요. 근데 지금 출생신고 출생 미신고 아동을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런 범행들이 드러났다고요. 네. 근데 지금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은 얼마나 되는 겁니까? 그럼 파악이 되는 겁니까? 우선 2015년 이후에 출생신고가 안 된 아동은 2,154명이라고 오늘 감사원에서 공개를 했는데요. 보건복지부 정기감사 보고서를 통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2014년에 이전에도 아마 비슷하지 않을까 추정은 하고 있습니다만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이유는 임시 신생아 번호가 예방접종 통합관리 시스템에서 비교적 정확하게 관리가 되기 시작한 게 2015년부터이기 때문인데요. 네.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번에 밝힌 2천여 명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는 게 감사원의 의견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지난 6월 말부터 이제 전수조사를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 결과 미등록 신생아 사례가 2,123건으로 감사원하고 비슷하고요. 그 가운데 사망이 확인된 경우는 275명. 12%입니다. 그리고 상당수는 부모의 범죄와 연관이 돼 있다고 하는데요. 경찰에서는 103건은 수사를 마쳤고요. 사건을 검찰로 넘긴 상태고 121건은 계속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부에서는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위험이 큰 아이를 조사하는 위기아동 정기조사 대상에 임시 신생아 번호가 부여되어 있는 남은 아동들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인데요. 네. 출생신고가 누락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을 것인가 한동안 논란이 있었는데 그 법들이 국회의 문턱을 넘어섰습니다. 의료기관의 출생 사실을 지자체에 직접 의무 통보하는 출생통보제 법안, 그리고 위기의 임산부가 병원에서 익명으로라도 출산할 수 있도록 하는 보호출산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두 제도는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네,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텐데요. 네. 부산 초량 지하차도 사고하면은 떠오르는 장면이 있을 것 같아요. 네. 2007년 7월 갑작스러운 폭우가 내렸는데 지하차도로 진입한 그러니까 차량이 진입을 할 수 있도록 진입하면 안 되도록 막았어야 되는 건데 안전 총괄 책임이 있죠. 네, 근데 거기에 그냥 차량에 진입하도록 해서 3명이 네.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공무원들의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었는데 근데 그 공무원들이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항소심에서 대부분 무죄를 선고받거나 감형이 됐다고요. 예. 3년 전이니까 2020년 7월이었는데 그날 시간당 1시간에 81.6mm의 비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20분 만에 차량 6대가 잠겼고 운전자가 갇혔고 결국은 시민 3명이 사망한 사건이었는데요. 호우경보가 이미 내려져 있었습니다. 재난대응체계는 사실상 먹통인 상황이어서 CCTV 모니터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가 이렇게 길지도 않아요. 그런데 네. 그 차량 출입을 막았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차량 출입을 막을 현장 요원이 제때 배치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구청장이 휴가 중이었고요. 그래서 그 직무대행을 부구청장이 맡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공무원 11명이 이 일로 인해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가 됐고 1심에서 모두 다 유죄 판결을 받은 상황이었는데 네. 9명이 항소했습니다. 11명 중에서. 근데 2심 판결이 뒤집혔어요. 당시 동구 부구청장을 포함해서 4명에 대해서는 죄가 없다라는 결론을 재판부에서 내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구청장이 휴가 중이었으니까 네. 재난안전대책본부장 직무대행을 부구청장이 했어야 됩니다만 네. 개인 약속이 있어서 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가 막 많이 내리는데 그날 5시 30분에 구의 안전도시과로부터 별다른 이상이 없다는 보고를 받고 구체적인 대책을 지시하지 않았고요. 6시 40분에 퇴근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8시 23분에 안전도시과장으로부터 호우경보 발효 소식을 보고받았는데 바로 복귀를 하지 않았고요. 참사가 벌어지고 1시간이 지나서 구청에 복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구청장은 휴가 중이었는데 지하차도 사고 발생 전에 구청에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법원에서 이 부구청장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았던 이유는 구청장이 이미 복귀를 했기 때문에 네. 책임을 묻기 어렵다. 휴가를 갔잖아요. 그러니까 네. 6시까지가 보통 근무 시간이니까 8시 정도까지가 직무대행의 지위가 종료됐다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라고 하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주의 의무 위반과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하면서도 네. 다른 4명에 대해서 형을 줄였는데요. 점검표를 허위로 작성한 구청 주무관에 대해서만 500만 원이 늘어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과정 쭉 말씀해 주셨지만 바로 그 부분 때문에 국민들이 분노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당시에.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어떻게 모든 재난을 다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근데 비가 많이 내릴 거라는 거 뻔히 알고 있었고 그래서 공무원들이 사실 비상대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렇죠. 81.6mm. 구청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래 직원까지 비상대기도 하지 않고 이런 그 재해에 대한 대비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지금 많은 분들이 분노를 하셨는데 법적으로 따지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그렇죠. 거 아니에요? 예. 유족과 시민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공무원 사회의 민낯을 보는 것 같아 속이 상한다. 기강을 잡는 판결이 나오고 다른 공무원들도 좀 더 책임감을 가질 수 있게 하는 판결이 나오기를 기대했는데 복지부동 사회를 보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그 시민사회단체의 설명은 이런 겁니다. 경각심이 있어야지 말씀하신 것처럼 지자체에서 안전의 의무를 더할 수 있고 공무원들도 엄중하게 부담을 가지면서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지자체도 다중이용시설 관리하는 책임자로 책무가 있는데 이런 판결이 나와서 아쉽다라고 하는 반응입니다. 그리고 자연재난이 점점점 심각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재난사고가 지금보다 훨씬 더 빈번하게 발생할 가능성들이 있는데 법을 과도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해서 법원이 좀 더 민감하게 반응했어야 된다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뭔 이런 재난이 발생하고 참사가 발생하면 선출직들은 다 빠져나가는 것 같고 공무원들이 다 책임지는 게 이게 맞는 건가 또 싶기도 하고요. 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밤참수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공깃밥 2,000원. 이거 많은 네. 분들이 좀 실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다는 게 이걸로 지금 딱 대변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네. 이 공깃밥 가격 올리는 식당들이 계속 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공깃밥의 가격은 언제부턴가 그냥 1,000원인 것으로 상식적으로 이제 그렇게 생각해 그것도 그렇지만 왔잖아요. 공깃밥 밥 마음대로 퍼드셔도 돼요. 이렇게 하는 식당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깃밥을 가격을 처음 받기 시작했을 때 약간 그런 부분도 있었고 지금까지 1,000원에 묶여있던 공깃밥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000원까지 올리는 식당이 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식자재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SNS와 커뮤니티에 공깃밥 2,000원 인증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 사진에 보면 공깃밥 가격 2,000원이라고 써 있는데 최근에 가격이 1,000원 정도를 기억을 한다 그러면 사실 100%가 오른 가격이긴 하거든요. 실제로 얘기를 들어보면 추석을 기점으로 해서 20kg 쌀 한 포대가 4만 원 초반이었는데 지금 5만 7천 원 수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고 인건비도 올랐기 때문에 공깃밥을 올리는 가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깃밥 2,000원 인증하는 사진들이 올라오고 있는 건데요. 자기가 좋아하는 식당에 갔더니 공깃밥이 2,000원이더라. 오르지 않는 건 월급뿐인가 봅니다. 국룰이 깨진 기분이네요. 저도 어제 2,000원짜리 공깃밥을 사 먹었습니다. 이런 반응들이 이어졌습니다. 근데 또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얘기가 할 말이 있는 거예요. 공깃밥 1,500원 받기 운동에 동참해달라. 이런 얘기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외식 가격이 전체적으로 오르고 인건비도 오르고 쌀값도 오르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가격을 올리고 있는 거니까 자영업자분들도 이제 가게를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해해달라는 것의 목소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거잖아요. 그렇죠. 외식업계가 지금 굉장히 힘들다 그래요. 왜냐하면 맞습니다. 이제 밥 한 끼 먹기 겁난다는 얘기를 자꾸 해요. 맞습니다.
10,000원 이하로 밥을 못 먹어요. 이런 얘기를 서울 도심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렇거든요. 서울 같은 경우에 자장면 가격이 평균 가격이 7,000원이 이달로 넘어섰거든요. 이건 뭐 자장면이니까 그런 거지. 다른 거는 뭐 그거보다 더 비싼 상황인데. 그렇죠. 그러다 보면 결국은 식당의 발길이 줄어들고 네. 문을 닫는 식당들이 늘어나고. 그렇죠. 이 악순환이 반복될까 봐 걱정되네요. 근데 지금 뭐 이 공깃밥 얘기도 우리가 했지만 지금 배추 가격도 많이 올라서 김장 네. 당국이 겁난다 이런 분들 많아요. 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집계한 채소류 소매 가격 추이를 보니까 13일 기준으로 했을 때 배추 한 포기가 6,726원인데 이게 한 달 전 가격보다 지금 20%가 올랐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3.8%가 인상된 가격인데요. 네. 사실은 평균 가격이라고 하는 게 과거 5년 데이터 중에서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제일 높은 거, 제일 낮은 거 빼고 평균 낸 가격이거든요. 네. 배추 가격이 지금 한 달 전보다도 올랐고 지금 많이 오른 상태입니다. 근데 실제로 8월에서 9월 사이에 고랭지에서 가을 배추로 바뀝니다. 그러고 나서 공백기가 좀 있어서 사실 요 시기가 원래 비싸기는 한데요. 이제 문제는 요게 끝나고 나면 11월부터 공급이 좀 많아지니까 가격이 내려가긴 하겠습니다만 네. 사실은 이제 김장을 담그려면 배추만 필요한 게 아니니까. 그렇죠. 다 예. 양념류나 이런 것들 가격도 중요하죠. 예, 근데 건고추도 지금 1년 전과 비교해서 14%가 올랐고 고춧가루도 지금 많이 올라가지고요. 15.2%가 올랐습니다. 생강은 작년에 비해서 2배 가까이 올랐고요. 쪽파도 지금 작년보다 41.2%, 대파는 25.5%가 오른 상황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금배추가 됐고요. 절임 배추의 가격도 작년과 대비해서 작년도 금배추라고 그랬는데 10%가 오른 가격이어서 올해 아마 김장을 망설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정부에서 이번 주부터 2주 동안 배추 2,200톤을 집중 공급한다고 하고요. 네. 천일염도 총 1,000톤을 50% 할인된 가격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2개 농산물에 대해서는 오늘부터 최대 30% 할인 판매를 지원할 예정인데 이달 말에 아직 김장까지는 좀 시간이 있잖아요. 김장 재료에 대한 수급 안정 대책을 마련해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네. 이거 김치 한국 사람이 김치를 늘 먹어야 되는 건데 김치가 먹기 겁난다 이러면 민심도 안 좋아지거든요. 정부가 정말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서 대처를 좀 해야겠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고물가가 지속되는 속에서 가격이 떨어진 상품도 있다고요? 네. 그게 바로 킹크랩입니다. 러시아산 킹크랩인데요. 네. 지금 한 마트에서 기존 가격의 반값 100g당 5,980원에 판매한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평균 판매 가격이 100g당 1,980원인 걸 45% 깎아서 파는 건데요. 왜 이렇게 저렴하게 판매가 되냐 하면 이 러시아산 레드 킹크랩이 대량으로 들어왔습니다. 재고가 굉장히 빨리 소진이 돼야 되는 상황이기도 하고 러시아의 킹크랩 생산량이 늘어나는데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유럽이나 미국으로 수출하던 물량이 수출을 못하게 되면서 아마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킹크랩 한번 먹어봐야 되나? 저 지금 이 생각했어요. 예. 네. 자, 오늘 밤참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영경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일상 속 활력을 찾아내는 시간 무엇이든 보러 가세요. 공연 제작사랑 안영수 대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흥미로운 공연이 아니라 흥미로운 공연계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달려온 공연계 알림이 안영수 인사드리겠습니다. 뒤에 개를 강조하니까 좀 이상한데요. 이제 한 공연이 아니라 공연 전체를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해서. 지난주에 대학로 축제 소개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 얘기해 주시는 것 때문에 개라고 하셨던 거고. 예, 그렇죠. 네. 네.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살짝 드렸었는데 네. 뭐 날씨가 매우 좋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근데 이제 지난 주말부터 시작된 그 웰컴 대학로라는 행사를 제가 그때 말씀드렸고 이제 그걸 진행자님께서 기억하고 계시는데 네. 오늘 이 행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웰컴 대학로는 아직도 잘 입에 안 붙어요. 예. 뭐 우리 뭐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이나 그렇죠. 예. 뭐 이런 뭐 락 페스티벌, 예. 부산 국제영화제 뭐 이런 거. 그런 예. 거는 굉장히 익숙한데 예. 홍보가 안 되는 건가요? 아니 아직 뭐 그 초창기 단계라고 할 수 있는 게 2017년에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코로나 기간 때 아예 안 한 건 아닌데 약간 온라인 쪽으로만 하고 그래서 대중적으로 알려질 만한 이슈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작년부터 코로나 끝난 다음에 왜 거리 막아놓고 하는 막 페스티벌처럼 퍼레이드하고 막 이런 게 있었거든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것들을 하게 되면 일반 시민분들이 이제 영상 같은 거 찍으시고 사진 찍으시고 이제 이런 게 막 퍼지면서 SNS나 이런 데 올려야지. 그렇죠. 이제 이러면서 이제 입소문이 조금씩 나는 거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페스티벌이 아닌가 싶습니다. 조만간 뭐 한 1, 2년 내에 이제 당연히 그때 되면 대학로를 방문하는 거로. 예. 뭐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을까. 맞습니다. 제가 작년에는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리는 것도 사실 그 발전하고 있는 모습 중에 하나라고 생각되는데요. 네. 작년에는 이게 한 달 정도의 기간 동안 쭉 이어졌던 행사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이 시사에 나와서도 공연을 설명드리면서 잠깐 공연계 소식입니다. 이렇게 짧은 소식처럼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는 조금 전체 기간을 줄이고 임팩트 있게 행사를 준비한 것 같아서 이번에는 한 2주 정도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렇게 시사에서 목요일 날 소중한 시간을 빼서 제가 이 웰컴 대학로만 소개해 드리려고 준비를 했죠. 그러니까 한 달 동안 이렇게 늘어났던 행사를 2주에 그냥 콱 그렇죠. 압축해 가지고 보여준다. 네. 그러니까 볼거리가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열리는 겁니까? 예, 지난주 일요일 날 10월 15일에 일요일에 개막식이 열렸고요. 예. 사실 이제 그 바로 전날 토요일부터 그 야외 행사는 시작이 됐고요. 네. 10월 8일까지 약 2주간의 페스티벌입니다. 근데 네. 이제 분위기는 그 전부터 만들어져 있었거든요. 어떻게 분위기를 그 전부터 만들어요? 이제 대학로 대표하는 공원 마로니에. 네, 그렇죠. 낙산공원이라고 이제 그 위에 산에 있는 낙산공원이 하나 있고 대학로 나오자마자 4호선 지하철 입구역이랑 딱 붙어 있는 마로니에 공원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들어가자마자 이제 그 웰컴 대학로 소개하는 부스도 있고 그리고 사진 찍을 수 있을 만한 로고가 만들어진 구조물들이 막 이제 만들어져 있어서 분위기가 좀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전날인 10월 14일부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마로니에 공원에서 이제 시작이 된 거죠. 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14일부터 저도 이제 야외 프로그램 제가 사회를 봤었거든요. 네네. 근데 하필 또 10월 14일 날 아침부터 이제 추적추적 비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걱정 많으셨겠는데요. 네. 작년에는 10월 달에 이 행사를 했었는데 이 행사의 리부트 행사라고 그래서 7월 30일인가에 이 행사를 시작했었어요. 근데 그날도 억수같이 비가 왔어요. 아, 그래요? 비가 이게 왜 이러지 막 이런 생각 했었거든요. 아니 그 안영수 대표가 사회만 보면 그렇다 이런 얘기가 대학로에 퍼지는 거 아니에요 혹시? 근데 다행인 것이 비가 생각보다 예보보다는 빨리 그치면서 분위기가 지금 잡혀가기 시작했었습니다. 네. 저 때문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지금 저희 방송 때문에 물론 뭐 청취자분들은 굉장히 안영수 대표를 익숙하게 생각하시겠지만 이 대학로에 가면 유명인입니다. 대학로 행사 다 그냥 사회 보는 분이에요. 안영수 대표가. KBS에서 이렇게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다 합니다. 근데 이제 메인 행사 있잖아요. 그 개막식 이럴 땐 저를 안 쓰고요. 이제 그때 가야죠. 사전에 붕업 시키는 거 이쪽으로 제가 좀 많이. 이게 메인 행사로 가야죠. 그게 진짜 스타인데. 메인 행사는 재치를 발휘할 수가 없어요. 큐 카드대로 진행돼야 되는데 제가 애드립이라도 좀 하려면 약간 좀 풀어진 행사 쪽에 가 있는 게 저도 좀 편합니다. 네. 뭐 금액이 다른지는 모르겠는데 비교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좀 불행이 시작되니까 비교 안 하려고요. 저는 그냥 만족하고 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니까 뭐 제가 더 드릴 말씀은 없고요. 좀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는지도 알려주세요. 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017년부터 이 진행이 된 페스티벌인데요. 이 대학로라는 공간 자체를 알리는 게 이 행사의 취지거든요. 네. 사실 브로드웨이보다 훨씬 더 밀집된 공간에 훨씬 더 많은 공연장이 있는 곳이 이 대학로라는 곳인데
이 대학로라고 하면은 왠지 공연을 꼭 좋아해야지만 가야 될 것 같고 이런 느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그게 아닙니다. 대학로가 생각보다 예쁜 카페도 많고요. 그 골목들도 예쁜 골목들도 굉장히 맞아요. 많고 예. 그 특히 요즘에 이제 사진 찍는 게 중요하니까 사진 찍을 만한 골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대학로를 아는 사람들만 이런 행사 때 아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한테 알리는 게 그 이제 이 행사의 취지가 되는데 네. 국내 특히 이제 서울에 있는 관객들한테만 이 대학로를 알린다. 이거 좀 약간 좀 좁은 생각이잖아요. 네. 그래서 국외까지 뻗어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취지에 맞는 적극적인 프로그램들이 그 전까지는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았는데 그냥 네. 외국인 관광객들이 오면은 네. 땡큐 뭐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번에는 좀 적극적으로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들기 위해서 2023년 웰컴 대학로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들이 좀 생겼죠. 어떤 프로그램이에요? 크게 대표적으로 시어터 마켓이라는 프로그램이 생겼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 프로그램이 뭐냐면 그 이 공연을 활용한 그 방한 여행을 상품화하는 그런 업계 간의 그 상담회 같은 거예요. 예. 그래서 공연 유통 관계자 포함해서 한 100여 명이 참석을 했다고 하는데 예. 이제 대표적으로는 우리나라 지역에 있는 문예관 담당자들이 서울에 있는 공연 제작사랑 만나서 연결을 시켜줄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이 야외 또는 실내에서 이제 계속 그 14일, 15일 양 이틀간 벌어졌었고요. 예. 그리고 한국 공연에 관심 있는 외국 그 이제 그 문화계 쪽에 계시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라이센스 가져가가지고 우리도 공연하고 싶어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근데 연락을 취할 때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리고 공연이 우리나라에 어떤 공연들이 있는지 다양하게 이렇게 뭐 좀 소개를 받을 기회도 없고 이런 것들을 좀 프로그램화해서 만남의 장을 좀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외국인들 많이 왔겠는데요, 그러면? 외국인 분들도 많이 오셨고요. 일반 관광객들도 많이 오셨거든요. 근데 이제 일반 관광객들이 그냥 이 대한민국이 좋아서 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웰컴 대학로에서 작년부터 좀 유명한 대학로에서 공연을 했었던 경험이 있는 유명한 연예인 분들을 좀 섭외해서 영상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이제 노출을 한 거예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저도 약간 참여했었는데 정의루라는 배우와 소녀시대의 권유리 이 두 명의 배우가 대학로에서 하는 공연을 했었거든요. 앙리 할아버지와 나라는 공연도 했었고 엘리펀트 송이라는 공연도 했었고 이 두 분이 대학로의 어떤 작은 골목에 큰 벽 두 개를 직접 이 웰컴 대학로와 관련된 그림을 페인트 칠을 해가면서 그렸어요. 이제 이런 것들을 영상을 만들어서 노출을 해서 그곳에서 사진 찍는 게 관광객들한테 또 재밌는 상품이 되니까 그분들이 오기도 하고 뭐 이렇게 그 어떤 배우의 팬분들부터 시작해서 공연에 관심 있는 외국 분들 이런 분들한테 좀 다양한 서비스를 하기 위한 프로그램들을 많이 개발을 했죠. 또 우리 뭐 영국 런던을 간다거나 뉴욕 가면 가서 공연 한 번은 봐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대학로 오면 외국인들도 대학로 공연 하나는 보고 가야 돼. 그렇죠. 이거 만들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실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지 않아서 난타라는 공연이 지금도 계속 매진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난타도 매진이 계속 돼야 되지만 다양한 공연들이 있다는 걸 좀 많이 알려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행사는 계속 커졌으면 좋겠네요. 많은 외국인들도 왔으면 좋겠고. 근데 축제하면 뭐니 해도 거리 퍼레이드죠. 그러니까요. 저는 사실 퍼레이드를 예전에는 많이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제가 화성 뱃놀이 축제 사회를 본 적이 한 번 있는데 이거 생각보다 재밌더라고요. 신도 나고. 그럼 그 퍼레이드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 퍼레이드를 할 만한 공간에서 하는 거는 또 상상이 좀 돼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작년부터 올해까지 이 웰컴 대학로 행사 때 이 대학로의 이화사거리부터 헤어 로타리까지 제가 알기로는 한 1.8km 정도 되거든요. 여기 길을 막아놓고 차 없는 거리를 만들어놓고 여기서 퍼레이드를 하니까 느낌이 완전 다르죠. 축제다 뭐 이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일단 차가 없어지면은 축제 같아요. 그러니까 차도를 그냥 걷는 게 이렇게 저한테 자유로움을 줄지 몰랐어요. 해방감 같은 게 느껴지죠. 물론 주변에 교통 문제가 좀 생기긴 하지만 근데 정말 해방감 같은 게 좀 느껴지면서 축제 어떤 맛이 느껴집니다. 근데 그 기억하실 것 같은데 예전에 대학로 차 없는 거리 해가지고 다 막았던 적들도 있었잖아요. 그게 꽤 많이 없어졌다가 작년에 이 웰컴 대학로 행사를 하는 걸 보고 너무 시민분들이 좋아하셔서 2023년에는 한 달에 한 번인가 두 달에 한 번 꼴로 이렇게 주말 같은 때 하루씩 차 없는 거리를 만들었었어요. 근데 그냥 차 없는 거리일 뿐이지 거기서 무슨 퍼레이드가 벌어지진 않았는데 이번에 웰컴 대학로 때
퍼레이드를 하는데 18개 팀이 참여했거든요. 예. 거기 뭐 태권도 하는 팀도 있고 퍼포먼스 하는 팀도 있고 치어리딩 하는 팀도 있고 외국에서 온 팀들도 있고 그래서 다양한 문화 축제가 좀 벌어졌던 것 같고요. 네. 제가 봤을 때 좀 와우 포인트가 필요했었던 것 같은데 저는 사실 그걸 현장에서 처음 봤는데 네. 제가 봤던 거 말씀드리면 예. 크레인 같은 게 있어요. 정말 큰 크레인 같은 게 있어서 거기에 사람을 매달아서 네. 무용수를 매달아서 예. 큰 나비 같은 데 매달아갖고 그걸 양쪽에서 2대의 크레인이 공중에서 한 건물을 치면 한 6층 7층 정도 되는 높이에서 예. 이 무용수들이 서로 만나서 어떤 무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사람들이 그거 보면 와 하면서 이제 전화기 들고 예. 휴대폰 들고 그거 사진 찍고 영상 찍고 근데 이런 이목을 집중시키는 퍼포먼스가 벌어지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게 뭐지? 이러면서 이제 웰컴 대학로라는 게 막 알려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게 배우들도 좀 많이 참석하는 그런 퍼레이드가 생겨났으면 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요. 그 뭐 대학로에서 공연을 해봤던 사람이라면은 누구나 다 참석하는 뭐 이런 거. 그리고 이제 이런 웰컴 대학로 행사가 좀 계속 꾸준히 되면 이 행사에 오시는 분들도 약간 분장 같은 거에서 유명한 뮤지컬이나 연극에 나오는 캐릭터를 막 분장하고 같이 다니시기도 하고 네. 이런 행사로 계속 발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행사 때 또 18개 팀의 퍼포먼스 그 퍼레이드 하는 팀 말고도요. 네. 웰컴 꿈나무 오케스트라 뭐 이렇게 해서 오케스트라 연주도 있었고요. 초대 가수로 가수 비비지 그리고 이제 뮤지컬 배우 중에 정성화 배우 예. 이런 분들도 나와서 노래도 불러주셨고 무대를 설치해놓고 예. 팬텀싱어 또 라포엠이라는 팀까지 나와서 분위기도 만들어주고 예, 그랬었습니다. 뭐 시끌벅적했겠는데요 분위기가. 네. 가장 시끄럽게 만들었던 공연들이 또 몇 가지가 있었거든요. 어떤 공연이요? 그러니까 제가 현장에서 보면은 항상 이제 뭐죠? 공연장 천장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야외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크레인처럼 예. 천장이 없는 공연장인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냥 퍼레이드 같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예. 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라포엠이라는 팀이 예. 하필 노래를 불렀던 시간이 저녁 8시 때쯤 됐던 시간에 노래를 불렀어요. 그러니까 대학로에 있는 수많은 공연장에서 이 그 일요일 날 공연을 보고 나오는 공연이 끝나고 나오는 관객들 시간대랑 얼추 비슷하게 맞아떨어진 거예요. 네네. 근데 나왔더니 대학로 전체 지역에 오페라의 요령의 노래가 쫙 나오고 있는 거예요. 관객들도 다 나와가지고 막 쏟아져 나와가지고 관객들에서 어딘가에서 홀리한 느낌의 어떤 오페라 노래가 나오고 있으니까 막 분위기가 대학로가 거대한 공연장 같은 뭐 이런 멋있었겠다. 이런 느낌이 돼서 약간 천장이 하늘인 이렇게 대형 공연장이 생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약간 그런 기분. 아까 제가 좀 시끄러우면 어떠냐 말씀하셨는데 예. 그런 홀리한 음악들이 퍼지고 막 이랬었습니다. 약간 로마나 아니면 그리스 같은데 이런데 쫙. 그렇죠. 예, 무슨 뭐 콜로세움 같은 데서 공연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근데 영화제 같은 경우에는 출품작이 있잖아요. 그렇죠. 웰컴 대학로에는 혹시 그런 게 없어요? 있어야죠. 대학로의 공연장이 그렇게 많은데 출품작이 없으면 안 되는데 이 프로그램이 이제 웰컴 시어터라는 프로그램이거든요. 네. 근데 이 웰컴 시어터라는 프로그램이 가장 2023년도에 2022년과 비교했을 때 바뀐 프로그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웰컴 시어터라고 해서 말 그대로 웰컴 대학로 이제 주최 측에서 한 공연장을 한 2, 3개월 정도의 기간을 대관을 해요. 이 2, 3개월 기간을 좀 짧게 잘라요. 그래서 신청을 받은 공연팀들을 이 기간 안에 다 배치를 해서 이 공연장에서 하는 공연을 웰컴 시어터라는 이름 하에 통으로 묶고 거기서 이제 관객들이 신청해서 관람을 많이 하시면 뭐 이 작품 저 작품 다 보시면 무슨 선물도 드리고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화가 됐었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웰컴 이 대학내 공연이 굉장히 많은데 네. 여기에 들어가지 않은 공연은 그럼 웰컴 시어터 이 대학로를 즐길 수 없는 공연이냐 또 이런 의견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예 공연장 이 장소를 규정하지 않고 신청한 공연팀들의 공연을 관객들이 선택해서 보시는데 저렴하게 보실 수 있도록 예매처에 10,000원 정도의 문화 바우처 쿠폰을 뿌린 거예요. 그거를 15,000명 정도에게 뿌렸습니다. 15,000명요? 네, 그러면 1억 5천 정도 되죠. 금액으로 따지면. 이제 그거를 신청해서 관객들이 이제 그 쿠폰을 받으신 분들이 해당 공연을 좀 저렴하게 보실 수 있게. 근데 왜 저는 안 주셨어요?
제가 얘기할 때 잘 들으셔야 돼요. 신청을 직접 하셔서 쿠폰을 다운을 받으셔야 됩니다. 근데 저도 좀 아쉬운 게 이 소식을 사람들한테 알렸을 때 이미 이 쿠폰이 다 솔드아웃 됐어요. 너무 많이들 이제 이걸 받으시니까. 그래서 그런데 뭐 공연계 계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네. 반길만한 일이죠. 근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겠다고 하는 거나 다름이 없으니까. 그렇죠. 하지만 저희는 욕심이 좀 있어서 좀 더 발전이 돼서 한 2배 정도만. 그리고 이제 1차 이 쿠폰 받으신 다음에 네. 이 소식을 나중에 아신 분들이 좀 또 받을 수 있는 2차 쿠폰 기간 뭐 이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네.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 쿠폰 나눠주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중간쯤 중후반쯤에 한번 하면 그렇죠. 끝까지 이렇게 쫙 이렇게 관객들이 많이 갈 수 있는 것 같은데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좀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혹시 생각이죠. 무료로 공연을 볼 수 있는 뭐 그런 건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어요? 네. 물론 야외에서 하는 프린지 행사도 무료로 볼 수 있지만 온라인으로 공연 전체를 보실 수 있는 온라인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이게 K-스테이지라고 해서 이거는 그 전부터 있었는데요. 이게 코로나 시기 때 그 더 많이 좀 알려진 온라인으로 공연 보는 게. 그래서 6개 작품 정도가 있고 이게 이제 16일, 17일, 18일 지났고요. 23일, 24일, 25일 이렇게 저녁 8시부터 유튜브, 네이버 TV 그다음에 이제 중국 최대 여행 후기 플랫폼이라고 하는 마펑어라는 곳에서 무료 중계가 준비가 돼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선정된 공연들을 보실 수 있죠. 그럼 뭐 현장에 못 가시는 분들은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집에서 오셔도 되겠네요. 멀리서 보고 싶었는데 못 봤던 공연들이 이제 이렇게 무료 중계를 하게 되면 그걸 기회를 좀 잘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그 대학로에 단골 사회자께서 나왔는데 아니 뭘 어떤 행사를 하셨는지를 얘기를 안 하셨어요. 제가 그 조금 전에 말씀드릴 때 그 정유루 씨랑 소녀시대 권유리 씨랑 그림 그릴 때 그때 옆에서 페인트를 조금 같이 좀 칠했던 게 있었고요. 차이만 보는 건 아니에요? 그것도 약간 이제 이 두 분을 진행하기 위해서 사연을 약간 봤고요. 그렇군요. 근데 제가 이제 메인으로 좀 활동한 부분은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코너에서 좀 뒤로 뺐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릴 텐데. 이 행사가 이제 웰컴 대학로 이 축제가 진행되는 동안 주말마다 야외에서 진행되는 웰컴 프린지라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이제 이게 영국에서 이 프린지 행사가 발전이 돼서 지금 에딘버러 축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제 그 짧게는 한 10분에서 15분, 길게는 1시간 정도까지 여러 공연팀들이 나오는데 그 공연팀들을 소개하고 야외에서 뭐 관객들한테 박수를 유도하고 이런 걸 지금 제가 맡고 있고요. 제가 메인이 돼서 프로그램 아이디어도 좀 내고 진행했었던 게 이제 웰컴 대학로 웰컴 싱어롱이라고 해서 요거 제가 하나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지난 15일 날 한번 했었는데 이때 반응이 아주 폭발적이었었습니다. 갑자기 목소리를 쫙 까시면서 얘기하는데. 이게 뭐 이 뮤지컬이라는 게 말이죠. 그래서 공연장에 오셔서 배우분들이 노래 부르는 거를 듣고 드라마를 보고 하는 재미도 충분하지만 이 우리나라 콘서트 같은 거 하게 되면은 뭐 떼창의 민족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공연장에서는 공연의 드라마를 봐야 되기 때문에 같이 노래를 이렇게 마음껏 부를 수가 없어요. 근데 공연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고 이 뮤지컬이나 이런 것들 이 대학로에 있는 조그만 소극장에서 공연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에너지가 충만해 있으신지를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죠, 제 마음에. 그래서 이걸 한번 해보자 그래서 했는데 한 2천여 명의 그 투표로 여기서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노래들을 신청을 받았고요. 이 노래를 1시간 정도를 했는데 정말 대학로가 떠나갈 것 같은 함성으로. 그렇죠. 2천 명이 한꺼번에 노래를 부른다고 생각해봐요. 2천 명이 신청을 하셨고 이제 그 장소는 야외니까 2천 명까지는 못 오셨지만 느낌상 체감은 한 10,000명 온 것 같은 느낌으로 노래들을 부르시는데 그게 굉장히 아주 신이 나고 추억이 되고 기억이 남는 행사가 되었습니다. 제일 좋은 행사를 사해 보셨네요. 제일 좋은. 그리고 이 행사는 그냥 다 끝난 겁니까 그러면? 27일 날 한 번 더 있습니다. 한 번 더 있어요. 27일 날은 금요일이라 평일이라 조금 어떻게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오시기 힘드실 수도 있는데 몇 시? 원래 계획은 5시 반부터 6시 반까지거든요. 제가 사회를 보니까 최대한 딜레이를 시켜서 관객들이 오실 수 있는 시간을 벌어놓고 금요일이니까 그 시간을 맞출 수 있는 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사실 웰컴 싱어롱은 노래를 같이 따라 불러야 되는데 뮤지컬 노래 잘 모르시니까 힘드실 수 있는데
안 따라 부르셔도 따라 부르시는 분들을 옆에서 보는 것만으로도 그 약간 축제 같은 느낌이 들어서 기분이 좋아지고 이 금요일이니까 토요일, 일요일 또 주말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주말 시작하기 전에 딱 기분이 업되면 좋으니까 이런 거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 이게 떼창 얘기 나왔으니까 네. 우리 지금 이제 끝날 시간이 다 돼가는데 오늘 그러니까요. 노래 안 들어요? 음악 없어요? 제가 오늘 말을 엄청 빨리 했는데 시간은 야속하게 또 가네요. 그 노래 한 곡 준비해봤습니다. 웰컴 대학로 아까 말씀드렸던 웰컴 싱어롱에도 그 관객분들이랑 같이 불렀던 노래인데 노래 제목이 네. 오늘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랑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아서 시사회에서도 제가 소개해드렸던 공연 중에 스웨그 에이지 외쳐조선이라는 공연이 있었거든요. 창단 네네. 뮤지컬 여기에 네. 놀아보세라는 넘버가 있어요. 여러분 이 좋은 날씨에 한번 놀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놀아보세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대학로에서 한번 놀아보시면서 흥겹게 그러면서 주말 한번 보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저는 무엇이든 보러 가세요. 랑 안영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환의 시사회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모바일 피자 쿠폰 당첨자 5분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뮤지컬 스웨이그 에이지 외쳐조선 OST 가운데 놀아보세라는 넘버 함께 들으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김성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단한 하루 일에 지쳐버린 사람들 오늘 밤 장단 위에 몸을 맡겨봐 양반처럼 시조를